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장 또 힘겨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경제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이어지면은 결국 어떠한 예측도 쓸모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이런 장에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그 대응이 과연 효율적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장에서 과연 지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리고 멘탈 케어를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이 진짜 1년 2년 뒤에 성장할 만한 기업들인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그냥 담백하게 지금 현재 상황만 알려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는 긍정적인 것부터 봤는데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 침체 공포에 장단기 금리 역전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폭락 패닉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는 14일에서 15일 FOMC 정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50bp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75bp가 올라갈 거다,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현재 3.216까지 올라왔으며 장중에는 3.249까지 급등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글로벌 장기금리 시장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310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3.0을 넘니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치면은 진짜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 현재 패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게 또 약간 거슬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장중 한때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웃도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야, 경기 침체 가능성 너무나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예측, 그리고 저 기릿의 짧은 생각으로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현금 비중을 만들어서 내년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멍멍이 같은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금리 1% 인상 가능성에 주목. 야, 0.5도 부담이었고, 그리고 0.75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나스닥이 4%나 떨어지고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1%가 나온다면은 또 증시는 한 번 더 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 기준금리를 기대 이상의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뉴욕 월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지금 현재 0.75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트레이더들은 상승세가 그치지 않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1%를 인상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미국 언론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3일 현재 어제죠. 어제 기준 선물 트레이더들은 0.5%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69%, 그리고 7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31%로 보고 있다고 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가 나온다면은 199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수정할 게 있습니다. 기름분들이 지금 현재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외신에 따르면은 현재 선물 트레이더들은 0.5% 인상 가능성을 69%로 본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진짜 확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0.75% 인상 가능성을 무려 95%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불과 하루 전에는 빅스텝이 76%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96%였는데 CPI가 도대체 뭔지 일주일 만에 확 분위기를 바꿔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금리 인상은 아마도 0.75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때까지 선반영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시가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또 난립니다. 어제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루나 이어 이더리움까지 폭락, 이러다 다 죽어 떨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파장이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인 대출 서비스라는 미국 셀시우스는 최근 모든 고객 자금에 대한 인출
인출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러니까 미국 셀시우스는 보유한 이더리움 자산이 한 번에 청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1,400달러를 하회하면은 셀시우스가 가진 이더리움 자산이 자동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 매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셀시우스의 거래 고객은 주로 미국 투자자지만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엄청납니다. 31조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장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고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진짜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코인을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기름들이 이렇게 코인이 좀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코인 말고 한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장에 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기업은 최근 들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이 나름 코인보다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와중에 코인이 조금 반등한다면은 그 주식도 같이 반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성을 챙기기 위해서 혹시나 기분들이 진짜로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그런 코인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기레슨 코인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모르는 거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른 증권사에서 코스피 저점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507에서 2381선 지지선 형성, 추가 낙폭 제한적. 케이프 투자증권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2500을 하회하더라도 2380에서 2507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꽤나 디테일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6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7월에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책이나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연준을 신뢰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거는 연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안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어떠한 금리 인상을 발표하든 확실하게만 말해준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아 그래 연준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연준이랑 싸우지 말랬어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더 연준을 믿고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를 인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는지 혹은 두리뭉술하게 말하는지 그 부분이 꽤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저점을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전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예상퍼가 9.1배, PBR이 0.99 드디어 한 배가 깨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테이퍼링 발작 시기와 함께 코스피 PBR 한 배는 코스피 지수 지지선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과거를 봤을 때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아울러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을 고려할 때는 지수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대차증권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부담에도 코스피 2500이 지지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점진적인 유가 상승은 글로벌 수요 모멘텀과 수출 단가 인상 효과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고유가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소비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수출 모멘텀 약화에 일조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가 높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과거를 봤더니 과거 WTI가 2000년 이후 100달러를 상회하는 시기는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이집트 민주화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 당시 코스피의 12개월 전망 EPS는 8.5% 하향 조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조정됐나 확인을 해봤더니 7% 정도 둔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높아진 유가에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5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머무른다면 과거 이익 하향 조정폭만 고려할 때 지수는 2500이 지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증권사가 이걸 많이 보네요. 코스피 PBR 한 배가 2520인데 여기를 하회한다면 투매 현상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 상방 압력에 따라 원가 부담 대비 이익 개선 업종이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고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봤던 증권사들은 2500 라인은 꼭 지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증시가 너무나 좋지 않고 그리고 예전부터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증권사 믿으면 안 된다, 어차피 얘네는 그냥 우리에게 수수료 먹고 사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길이 또 당연히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매도 리포트가 없다는 거, 이거 하나로도 그 시각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길이는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는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담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증권사가 이거 올라간대, 이거 무슨 증권사가 뭐 사라고 했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증권사는 왜 이걸 사라고 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나? 삼성전자 바닥 모르는 신저가에 개미들 속탄다. 코스피가 미국 물가 급등 충격에 검은 월요일에 휩싸이며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만 전자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2천원이 깨진 것은 2020년 11월 13일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라고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5만 전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지난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인 PBR 1.07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자면은 5만 3천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려 만원이 더 떨어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진짜 심각하게 왔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PBR 1.15에서 1.25배인 5만 7천원에서 6만 1,600원 이 범위 안에서 실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인 증권 이야기에 따르면은 6만원 내외겠죠. 6만원 내외, 그리고 혹시나 6만원이 깨진다면은 그때부터 저점 분할 매수로 삼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 손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저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실적이고 뭐고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증시가 급락했을 때 2018년 말 그 다음에 코로나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어디서 반등을 했나 봤더니 60월선까지는 닿지 않고 그 근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기류분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60월선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보고 저점을 논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60월선 근처에 가면은 반등을 줬다면은 아마도 딱 6만원이 깨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저점 근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기리스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6만 전자 안 깨고 바로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그래도 물가 스트레스 큰데 여름 우려되는 두 가지 이유. 신한금융투자는 여름 휴가 시즌이 물가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여행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름이랑 인플레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했더니, 일단 첫 번째, 이번 여름도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전력과 원자재 공급을 악화시켜 물가 상승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6월에서 8월은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겠죠. 그리고 올해는 지난 2년간 여행을 다니지 못한 보복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최근 들어 휘발유, 항공기 운임, 호텔, 요식업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2년 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가격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가가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 여행 관련 수요는 인플레가 너무 가득가득해서 평소 같았으면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내년에 가자 라고 말할 거도 올해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다고 선택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역시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름이 인플레를 조금 더 심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됩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우주산업 성장 신호탄 될 것.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액체 연료 엔진을 활용한 3단형 발사체로 발사에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 로켓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액체 연료 엔진을 활용한 우주 로켓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10월에 누리호가 1차 발사를 했었는데 1, 2단 로켓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목표했던 고도까지는 갔지만 최종적으로 분리된 3단 로켓의 연소가 조기에 중단되며 탑재됐던 위성 모사체가 궤도 안착에 실패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면 꽤나 분위기가 바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성공하던 말던 국내 우주 발사체 사업 투자 확대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일 발사되는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도 내년 초 누리호 3차 발사를 포함해 2027년까지 4차례 추가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주 와 이거는 계속 날아가기만 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한국형 나사 우주청 설립은 나나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설립 지역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의 문제가 현재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과 마지막 점심. 경매 하루 만에 38억 원. 투자의 기지로 불리는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을 기회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대한 경매가 지난 12일 이베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작가는 3,200인데 하루 만에 무려 호가가 38억까지 뛰었습니다. 경매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져 호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하며, 참고로 버핏과의 점심은 버핏의 연례 자선 행사라고 한데요. 2000년부터 행사를 시작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낙찰액을 빈민지원단체에 기부를 한 바 있었고, 지금까지 총 기부액은 3,420만 달러 약 440억이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열리지 않았었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란 소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은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낙찰자는 몇 명까지 갈 수 있나 봤더니 최대 7명의 동반자와 함께 갈 수 있고, 무엇을 먹나 봤더니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버핏과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딱 하나죠. 밥은 누가 사나? 밥은 버핏이 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버핏이 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가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 기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찍어줘요 제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버핏과 만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 사망 2명, 9개월 만에 최저, 신규 확진자 9,778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닷새째 1만 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823만 명이고 4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3%로 10%까지는 되지 않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는 30%가 4차 접종에 참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라도 이렇게 잡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저 기릿은 작년부터 핸드폰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갤럭시 Z 플립 4에 조금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접히는 부분 주름 안 보여. 갤럭시 Z 플립 4 벌써부터 들써.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폴더폰 갤럭시 Z 플립 4의 스펙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안쪽 디스플레이 보면은 그 주름 지어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거슬린다고 합니다. 플립 사용자들은 핸드폰 진짜 이쁜데 그것만 거슬린다 라고 말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접히는 그 부분의 주름이 전작보다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빛 반사로 인한 착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나와봐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바뀌는 거 봤더니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당연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대통령 강조한 반도체 겨눴다. 삼성전자 발동동. 화물연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마라톤 협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총파업 수위를 조금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반도체 산업까지 직접 겨냥하기로 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어떻게 반도체를 노리는가 봤더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타격을 목표로 반도체 원료업체인 LS 니코동재련 그리고 고려아연 이 두 개의 물류에 집중한다, 이러한 지침을 조합원들께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은 물론 반도체가 탑재되는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입에 현재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할 뿐 협상 대상자는 화물연대 그리고 국토교통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한데요.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얼마나 길겠나 봤더니 앞서 2003년 첫 총파업 사태는 보름 동안 이어졌고,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을 꼽히는 2008년에는 일주일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추산 피해액이 8조 원을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이때까지 총파업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네요. 일주일에서 거의 보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번 파업도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